삼성이 감히 베트남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베트남 총리실 수석보좌관의 폭탄 발언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10년간 800억 달러 투자, 60만 개 일자리 창출. 미국도 중국도 빼앗지 못한 삼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그 삼성을 상대로 5천억 원 세금 폭탄을 던졌고 칠라노 핵심 기술까지 내놓으라 협박했죠. 삼성은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생산 라인을 인도로 옮겼고 베트남의 성장 신화는 그날부터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베트남은 왜 스스로 무덤을 파는 선택을 했고 그 결정은 어떤 파국적인 결과로 이어졌을까요? 지금부터 베트남의 오만한 선택이 불러온 잔혹한 몰락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삼성은 절대 베트남을 떠날 수 없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공장을 짓는 데만 10년이 걸렸거든요. 협력사가 뿌리를 내렸고 물류망이 완성됐죠. 이걸 버리고 떠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밀어붙였습니다. 5천억 원의 세금 폭탄을 던졌고 칠라노 핵심 기술까지 내놓으라고 요구했죠. 삼성 법인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죠. 저는 웃었습니다. 이겼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제가 본 삼성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3달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응우옌 민푹 베트남 총리실 수석 보좌관이었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했고 베트남의 6% 성장률을 설계한 사람이 바로 저였죠. 숫자를 다루는 일이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고 자부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줄을 서던 시절이었고 저는 그 줄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하노이 정부 청사 비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묵직한 마호가니 테이블이 가운데 놓여 있었고 에어컨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이 감돌았죠. 저는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툭 던졌습니다. 5천억 원짜리 세무조사 결과지였습니다. 맞은편에는 삼성 베트남 법인장 박준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죠. 박 법인장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베트남 땅에서 장사하면서 세금을 이렇게 적게 내셨더군요. 박준석이 서류를 펼쳐 잠시 훑어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2010년 투자 협정서를 보셨습니까? 법인세 면제와 토지 무상 제공. 이건 베트남 정부가 직접 약속한 조건입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15년 전 약속을 들고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건 과거 이야기라고 대답하면서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베트남은 다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투자가 필요한 약소국이 아닙니다. 창밖으로 하노이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고 도로 위로는 오토바이와 자동차들이 쉴 새 없이 달리고 있었죠. 저는 그 풍경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삼성 덕분이 아니라 베트남의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저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세금만 내시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박준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칠라노 반도체 공정 기술을 베트남 국영 기업에 이전해 주십시오. 회의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박준석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멈췄고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베트남의 땅과 인력을 썼으니 그 정도는 내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정한 거래입니다. 박준석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등을 보인 채 한참을 서 있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칠라노 공정이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기계를 돌려서 나오는 숫자가 아닙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30년 동안 모래바람을 맞고 밤잠을 설쳐가며 쌓아 올린 결정체입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000분의 1 수준에서 회로를 새기는 기술인데 전 세계에서 이걸 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콧방귀를 뀌며 대답했습니다. 기술이 대단한 건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박준석이 돌아섰습니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갑다 못해 서늘했죠. 이건 종이 몇 장으로 구걸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한국인의 영혼이 담긴 국보입니다. 당신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감히 베트남 정부 앞에서 이런 태도를 보이다니 참을 수가 없었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대신 결과도 감수하셔야 할 겁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규제로 조이면 결국 무릎 꿇을 거라고 생각했죠. 박준석이 서류를 조용히 덮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채 잠시 멈추더니 등을 보인 채 말했습니다. 민푹 씨,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신뢰를 저버린 파트너에게 낭비할 말은 더 이상 없습니다. 문이 닫혔고 발자국 소리가 복도로 멀어져 갔습니다. 박준석 법인장이 문을 닫고 나간 뒤 저는 오히려 기분이 좋았습니다. 협박이 통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치듯 나갔으니까요. 며칠만 기다리면 삼성 쪽에서 먼저 연락이 올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면 뭔가 더 강한 압박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총리실 대회의실의 경제라인 전체를 소집했습니다. 부총리, 산업부 장관, 재무부 차관, 투자청장까지 베트남 경제를 쥐고 흔드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저는 대형 스크린 앞에 서서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보여드릴 자료는 삼성의 선택지입니다. 삼성이 베트남을 떠나면 어디로 갈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 인도 지도가 떴습니다. 저는 자신만만하게 설명을 시작했죠. 인도, 인구 14억 명의 젊은 노동력이 넘쳐납니다. 영어도 통하고 시장도 거대하죠. 얼핏 보면 완벽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슬라이드를 넘기자 인도의 대규모 정전 사태 뉴스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2023년 여름, 인도 북부에서 하루 12시간씩 전기가 끊겼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뭘로 돌아갑니까? 전기입니다. 클린룸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웨이퍼가 전부 망가집니다. 인도에서 반도체 공장을 돌린다고요? 러시안 룰렛이나 다름없습니다. 회의실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더욱 신이 나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죠. 멕시코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멕시코입니다. 미국 바로 옆이라 물류비가 적게 든다고들 하죠. 그런데 여러분, 멕시코에서 공장을 세우려면 먼저 인사를 드려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시장님이 아닙니다. 카르텔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죠. 마약 카르텔이 지역 경제를 장악하고 있고 외국 기업들한테 보호비를 뜯어냅니다. 공장 관리자가 납치당하는 일도 수시로 벌어지죠. 삼성 임원들이 목숨 걸고 출근할 것 같습니까? 산업부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고 재무부 차관은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베트남 지도 위에 베트남의 압도적 우위라는 제목이 크게 박혀 있었죠. 반면 베트남은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고 전력 공급이 원활하며 인건비는 중국의 절반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 삼성은 이미 10년 동안 이곳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협력업체만 수백 개, 숙련된 기술자만 수만 명입니다. 이 모든 걸 버리고 떠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를 내려놓고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삼성이 베트남을 떠나는 건 스스로 두 팔을 자르는 것과 같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의기양양하게 자리로 돌아갔죠. 완벽한 분석이었습니다. 그때 부총리 팜 반끄엉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부총리는 베트남 정계에서 가장 신중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함부로 입을 여는 법이 없었고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렸죠. 민푹 보좌관, 분석은 대단히 훌륭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빠진 게 있는 것 같군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뭘 빠뜨렸다는 건지 전혀 감이 안 잡혔거든요. 부총리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삼성이 합리적으로만 움직일 거라는 전제 말입니다. 기업은 때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원칙을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자존심이 센 한국 기업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한국인들은 참을 때까지 참다가 한번 폭발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부총리님, 기업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숫자로 움직이죠. 삼성이 베트남에 투자한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 돈을 버리고 떠날 기업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총리가 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어 보였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죠.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논쟁에서 완벽하게 이긴 기분이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곧바로 다음 단계에 착수했습니다. 언론 플레이였죠. 정부 통제 아래 있는 방송사들의 지시를 내렸고 다음 날부터 뉴스가 일제히 삼성을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베트남 노동자 착취 의혹. 삼성, 세금 회피 정황 포착. 삼성, 기술은 빼가고 이익은 본국으로. 자극적인 제목들이 쏟아져 나왔고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삼성을 규탄하는 글이 넘쳐났고 조직적인 시위대가 삼성 공장 앞에 모여들었죠. 확성기에서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삼성은 베트남을 착취하지 마라. 삼성은 세금을 내라. 저는 사무실 TV로 그 장면을 지켜보며 흡족하게 웃었습니다. 여론까지 등을 돌리면 삼성은 버틸 재간이 없을 겁니다. 곧 꼬리를 내리고 협상 테이블로 기어 나오겠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성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해명 자료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변인 성명도 기자회견도 반박 기사도 없었죠. 공장은 평소처럼 가동됐고 직원들은 묵묵히 출퇴근했습니다. 마치 바깥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르는 것처럼요. 저는 그게 항복의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 침묵하는 거라고요. 언론의 공세에 주눅이 들어서 숨죽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승리를 확신하며 다음 수를 준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삼성은 조용했고 저는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조용했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얻어맞고도 아무 말 안 하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부총리의 경고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한국인들은 참을 때까지 참다가 한번 폭발하면 걷잡을 수가 없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커피를 한 잔 내리고 의자에 앉아 오늘 일정을 확인하려는데 비서가 허겁지겁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보좌관님. 이것 좀 보셔야 합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저는 무심코 화면을 받아들었습니다. 로이터 속보였습니다. 삼성, 베트남 생산 물량 전량 인도 이전 확정. 30조 원 규모 신규 투자 결정. 저는 눈을 의심하며 다시 읽었습니다. 글자가 또렷했습니다. 오보가 아니었죠. 기사 본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삼성 본사가 공식 발표한 내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블릿을 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불가능해.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현실은 제 계산과 달랐습니다. 삼성은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항의하지도 해명하지도 싸우지도 않았죠. 그들은 그냥 떠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로이터 속보가 뜬 직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거든요. 비서가 뭐라고 말을 걸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산업부 장관이었죠. 민푹 보좌관,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삼성이 정말 떠나는 겁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확인 중입니다. 오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보라고요? 로이터가 삼성 본사 공식 발표를 인용했는데 그게 오보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재무부 차관이었죠. 그 뒤로 투자청장, 외교부 차관, 심지어 총리실 비서실장까지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모두가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저는 같은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확인 중입니다. 확인 중입니다. 그날 오후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장례식장 같았죠.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부총리가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삼성 측에 연락해봤습니다. 공식 발표가 맞다고 합니다. 철회 의사는 없다고 하더군요. 회의실에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테이블을 쾅 내리쳤죠.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결정을 내린 겁니까?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아무런 조짐이 없었잖습니까? 부총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짐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못 본 겁니다.
그 순간 회의실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떴습니다. 삼성 베트남 공장의 CCTV 기록이었죠. 날짜를 보니 열흘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날짜를 보자마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은 제가 산업단지 전력 차단을 명령한 날이었거든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클린룸 내부가 화면에 비쳤죠. 노란색 조명 아래 하얀 방진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웨이퍼를 실은 장비들이 정밀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조명이 일제히 꺼졌고 칠흑 같은 어둠이 화면을 뒤덮었죠. 그 다음 순간 붉은 비상등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불빛이 회전하며 어둠 속을 훑었고 귀를 찢는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 속 엔지니어들이 우왕좌왕하는 게 보였습니다. 누군가 소리를 질렀고 다른 누군가는 장비 앞에서 얼어붙었죠.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클린룸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공정은 온도와 습도가 생명입니다. 0.1도만 틀어져도 웨이퍼가 망가지거든요. 그런데 에어컨이 멈췄습니다. 40도 폭염 속에서 클린룸 온도가 순식간에 치솟았죠. 영상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직, 지직. 웨이퍼가 산화되는 소리였습니다. 수천 장의 웨이퍼가 한꺼번에 망가지고 있었죠. 한 장에 수백만 원짜리입니다. 수천 장이면 수조 원이에요. 그 돈이 30분 만에 연기처럼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죠. 영상이 끝나고 부총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날 정전으로 삼성이 입은 피해가 2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부총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죠. 삼성 측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돈은 벌면 됩니다. 하지만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끝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약속을 지킬 의사가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그 정전은 제가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그 주에 폭염이 극심했거든요. 전력 수요가 폭증했고 자칫하면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죠. 산업단지 전력을 30분만 끊자. 국민 생활용 전기를 확보하기 위해서요. 지지율 관리 차원도 있었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먼저라는 명분이었죠. 삼성에서 다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박준석 법인장이 직접 전화를 걸었더군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푹 보좌관님, 지금 클린룸이 멈췄습니다. 제발 전기를 다시 넣어주십시오. 30분만 더 지나면 수조 원어치 웨이퍼가 전부 망가집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민의 생명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죠. 그때 저는 정복감을 느꼈습니다. 삼성 따위 내 손바닥 안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거대 기업의 간청을 일축하는 권력의 맛이 짜릿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노이 시내에는 전기가 환하게 들어와 있었고 시민들은 에어컨 바람을 쐬며 더위를 피하고 있었죠. 저는 흐뭇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스스로를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전화를 끊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산업부 장관이 폭발했습니다. 아니, 전기를 끊으면 공정이 죽는다고 삼성 측에서 수십 번을 경고했지 않습니까? 왜 그걸 무시한 겁니까?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재무부 차관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2010년 투자협정 때 우리가 뭐라고 약속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서에 서명까지 했어요. 그 약속을 우리가 스스로 깬 겁니다. 부총리가 무거운 목소리로 정리했습니다. 삼성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핵심 기술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두들겨 맞았고 시위대가 공장 앞을 에워쌌습니다. 거기에 정전까지. 이 나라에서 더 버틸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끄는 건 전기가 아니었습니다. 베트남의 미래였습니다. 박준석 법인장이 그날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민푹 씨, 당신이 오늘 멈춘 건 생산 라인이 아닙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지금은 뼈저리게 알겠더군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혼자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하노이 야경이 보였지만 예전처럼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제 실수를 비웃는 것 같았죠.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뉴스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삼성 철수 확정, 베트남 경제 비상, 외국 기업들 투자 재검토. 제목만 봐도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런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폭풍은 다음 날부터 몰아치기 시작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부터 확인했습니다. 혹시 삼성이 철수를 철회했다는 뉴스가 떴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죠. 하지만 화면에는 더 끔찍한 소식들만 가득했습니다. 무디스, 베트남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 피치, 베트남 투자 환경 재평가 착수. 블룸버그, 베트남 리스크 급등. 외국 기업들 투자 재검토. 저는 휴대폰을 내던지듯 침대 위에 놓았습니다. 악몽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출근길에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는데 경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전문가라는 사람이 차분한 목소리로 분석하고 있더군요. 삼성의 베트남 철수는 단순한 기업 이전이 아닙니다. 이건 베트남이라는 국가의 신뢰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판결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저는 라디오를 꺼버렸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사람들마다 저를 피하듯 고개를 돌렸죠. 어제까지만 해도 저한테 굽신거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권력의 맛이 얼마나 허망한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책상에 앉자마자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죠. 보좌관님, 하노이 공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냐고 물었더니 비서가 말을 흐렸습니다. 가보시면 아십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하노이 공항까지는 40분 정도 걸렸는데 그 시간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지던지요. 공항에 도착하니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국제선 출국장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는데 전부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삼성 직원증을 목에 건 사람들이 캐리어를 끌고 묵묵히 줄을 서 있었죠.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웃는 사람도 우는 사람도 화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항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삼성 직원들입니까?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만 해도 벌써 3번째 비행기입니다. 내일은 더 많다고 하더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줄 서 있는 사람들 사이를 걸어가 봤습니다. 누군가 저를 알아봤는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도 대놓고 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 같았는데 품에 작은 화분을 안고 있더군요. 아마 사무실 책상 위에 놓아뒀던 걸 가져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그 화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남자가 화분을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베트남에 처음 왔을 때 시장에서 샀습니다. 10년 동안 키웠죠. 이것만큼은 두고 갈 수가 없어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의 눈에 원망도 분노도 없었거든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가슴을 후볐습니다. 남자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베트남을 좋아했습니다. 여기서 아이도 낳고 집도 샀고 친구도 사귀었습니다. 평생 여기서 살 줄 알았죠. 그러면 왜 떠나시는 겁니까? 남자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회사가 떠나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더는 이 나라를 믿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더 물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공항을 나와 차에 올랐는데 비서가 또 다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보좌관님, 화물터미널 쪽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저는 화물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본 광경은 더 충격적이었죠. 평소 같으면 트럭들이 줄지어 화물을 싣고 내리느라 북적거려야 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창고들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지게차 한 대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령 도시 같았죠.
창고 관리인 한 명이 담배를 피우며 서 있길래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여기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한산합니다. 관리인이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삼성 물량이 전부 끊겼습니다. 여기 화물의 70%가 삼성 거였는데 어젯밤부터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70%요? 관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삼성 협력업체들 물량까지 합치면 거의 90%입니다. 내일부터 저도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부총리였죠. 민푹 보좌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당장 총리실로 오십시오. 긴급 상황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LG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현대차도요. 베트남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삼성 하나가 떠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줄줄이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한 거였죠. 총리실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노이 시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들이 쌩쌩 달리고 상점들은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죠. 아직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태풍의 눈 안에 있으면 바람이 안 부는 것처럼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죠. 신뢰를 저버린 파트너에게 낭비할 말은 더 이상 없다. 박준석 법인장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삼성은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싸우지도 협박하지도 언론에 호소하지도 않았죠. 그냥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침묵은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이동 준비였던 겁니다. 저는 그걸 끝까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총리실에 도착하니 회의실이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고 사람들이 뛰어다니며 서류를 전달했죠. 스크린에는 주식시장 그래프가 떠 있었는데 빨간 화살표가 수직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재무부 차관이 허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루 만에 외국인 투자자금 2조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내일은 더 빠질 겁니다. 산업부 장관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사태를 수습할 겁니까? 삼성한테 사과라도 해야 합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총리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방금 일본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요타가 베트남 공장 증설 계획을 백지화했다고 합니다. 유럽 쪽에서도 비슷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삼성 하나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베트남이라는 나라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세금 폭탄도 기술 이전 요구도 언론 플레이도 정전도 전부 제가 벌인 일이었죠. 그런데 이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총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죠. 민푹 보좌관,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생각입니까?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고 혀는 마비된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언제나 내 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숫자들이 전부 저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경제 관련 부처 수장들이 전부 모여 있었는데 분위기가 장례식장보다 더 무거웠죠.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이 자리에서 자신만만하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던 사람이 바로 저였거든요. 재무부 차관이 스크린 앞에 서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성 직접 고용 인원 10만 명, 1차 협력사 25만 명, 2차 협력사까지 합치면 총 60만 명의 일자리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60만 명이라는 숫자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그 숫자가 얼마나 큰 건지 머릿속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베트남 제조업 종사자의 10%에 해당하는 숫자였거든요. 차관이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삼성은 베트남 전체 수출의 25%, GDP의 2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물량이 사라지면 우리 경제 성장률이 6%대에서 2%대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2%라고요? 그건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이나 다름없잖습니까?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그래서 비상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들으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 숫자들이 제 자신감의 원천이었거든요. 삼성이 베트남 수출의 25%를 차지한다고요? 그건 삼성이 우리한테 종속됐다는 증거라고 해석했었죠. 그런데 지금 같은 숫자가 베트남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TV를 켜니까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화면에 낯익은 장소가 비쳤죠. 삼성협력업체가 밀집해 있는 박린공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공장 앞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고 누군가 울부짖는 소리가 마이크에 잡히고 있었거든요. 기자가 현장에서 리포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삼성 부품을 납품하던 협력업체입니다. 오늘 아침 갑자기 공장 문을 닫는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직원들이 항의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사람들 사이를 비추다가 한 여성에게 멈췄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죠.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자 여성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10년을 일했습니다. 아이 둘을 이 월급으로 키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한다더니 왜 우리가 먼저 밥줄이 끊기는 겁니까? 화면이 바뀌더니 상공회의소 건물이 나왔습니다. 복도에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었는데 전부 공장장이나 사업주들로 보였죠. 누군가 머리를 감싸 쥐고 통곡하고 있었고 다른 누군가는 벽에 기대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그중 한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중년 남자였는데 눈이 충혈돼 있었죠. 저희 공장은 삼성 부품만 만들었습니다. 다른 거래처가 없어요. 삼성이 떠나면 저희도 끝입니다. 직원이 200명인데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남자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차마 더 볼 수가 없어서 TV를 껐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산업부 장관이었어요. 민푹 보좌관, 지금 당장 총리실로 오시오. 상황이 더 심각해졌소. 저는 다시 총리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어디선가 고함 소리가 들려왔죠.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가 싶었는데 점점 가까워지더니 창밖으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시위대였어요. 정부 청사 앞에 수백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었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죠. 삼성을 돌려놔라. 우리 일자리를 돌려놔라. 민푹은 책임져라. 제 이름이 시위대 입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삼성을 몰아붙이는 여론을 제가 직접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여론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부총리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위대 소리가 유리창을 뚫고 들어왔죠. 부총리가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민푹 보좌관, 저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아시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총리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죠. 일자리요. 맞벌이요. 우리가 그걸 빼앗은 거요. 국민을 위한다면서 정전을 시켰는데 결과적으로 국민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거든요. 산업부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삼성협력업체들이 오늘 하루에만 12곳이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내일은 더 늘어날 겁니다. 이대로 가면 한 달 안에 수백 개 업체가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재무부 차관도 한마디 보탰죠. 주식시장은 사흘 연속 폭락 중입니다.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요. 이러다가 외환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현기증이 났습니다. 제가 던진 돌멩이가 산사태를 일으킨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삼성 하나만 흔들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삼성이 무너지니까 협력업체가 무너지고 협력업체가 무너지니까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오고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오니까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으니까 다른 업종까지 타격을 받고 있었죠. 회의실 밖에서 시위대의 함성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민푹은 물러나라. 민푹은 책임져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플래카드를 흔들고 있었죠. 저 사람들 하나하나가 가정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부모님이 있을 거였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이 제 결정 하나로 무너지고 있었어요. 부총리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는 박수를 먹고 살지만 통장은 숫자로 옵니다. 민푹 보좌관, 지금 저 밖에서 우는 건 통장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울고 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냥 서서 시위대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 무렵 저는 삼성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이야기인데 제가 정전을 명령한 그날 밤 서울 삼성 본사에서는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더군요. 회의에 참석한 건 반도체 사업부 총괄, 글로벌 전략실장, 그리고 베트남 법인장 박준석이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박준석의 얼굴이 비쳤는데 지칠 대로 지친 표정이었다고 하죠. 클린룸에서 수조 원어치 웨이퍼가 타들어가는 걸 두 눈으로 지켜본 직후였으니까요. 반도체 사업부 총괄이 먼저 입을 열었답니다. 박 법인장, 상황을 정리해 주시오. 박준석이 보고를 시작했죠. 오늘 정전으로 인한 피해액은 최소 2조 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베트남 정부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오늘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협력 파트너가 아니라 착취 대상입니다. 글로벌 전략실장이 물었습니다. 협상 여지는 없소? 박준석이 고개를 저었죠. 없습니다. 저들은 5천억 원의 세금과 7나노 핵심 기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금이야 협상할 수 있다고 쳐도 기술 이전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건 삼성의 심장을 내놓으라는 것과 같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반도체 사업부 총괄이 천천히 입을 열었죠. 인도 쪽 상황은 어떻소? 글로벌 전략실장이 태블릿을 들어보였습니다. 이미 타진해봤습니다. 인도 정부가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20년 면제, 부지 무상 제공, 전력 안정 공급 보장. 이 모든 조건을 법률로 명문화하겠다고 합니다. 박준석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베트남이 15년 전에 약속했던 것들이군요. 그리고 휴지 조각처럼 버린 것들이기도 하고요. 반도체 사업부 총괄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베트남에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소. 철수 준비를 시작하시오. 난 조용히. 소문이 나면 안 돼요. 그날 밤부터 삼성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공장을 돌렸지만 안에서는 치밀한 철수 작전이 진행되고 있었죠. 핵심 장비의 매뉴얼이 정리됐고 기술 인력 이동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인도 노이다 지역의 공장 부지 계약이 비밀리에 체결됐고 현지 법인 설립 절차가 시작됐죠. 저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침묵하는 걸 굴복이라고 해석했거든요.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릅니다. 일주일 뒤 로이터 속보가 터졌을 때 저만 놀란 게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죠. 특히 베트남과 비슷한 전략을 쓰려던 나라들은 간담이 서늘해졌을 겁니다. 삼성이 보여준 건 단순한 철수가 아니었거든요. 약속을 어기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만천하에 보여준 거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부총리 집무실로 불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기운을 느꼈죠. 부총리 팜 반끄엉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 재무부 차관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부총리가 손으로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시오. 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죠. 부총리가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오? 첫 페이지 상단에 비밀 메모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죠. 삼성 철수 사태의 책임 소재 분석. 결론 민푹 수석 보좌관의 독단적 판단이 사태를 초래함. 세금 폭탄, 기술 이전 요구, 언론 플레이, 정전 명령 등 모든 핵심 결정이 민푹 보좌관의 단독 판단 하에 이루어짐. 저는 고개를 들어 부총리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부총리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죠. 말 그대로요.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 있소. 분명히 회의실에서 제 프레젠테이션에 박수를 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모른다고 발을 빼고 있었어요. 삼성보다 무서운 건 내 편이었던 사람들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죠. 그 무렵 인도에서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모디 총리가 직접 공항에 나와 삼성 회장을 영접했습니다. 붉은 카펫이 활주로까지 깔렸고 의장대가 도열해 있었죠.
마치 국빈을 맞이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실제로 국빈 대우였어요. 환영 만찬에서 모디 총리가 연설했습니다. 인도는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약속은 법률로 보장됩니다. 20년 뒤에도 30년 뒤에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삼성이 인도에서 100년을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 연설이 전 세계로 생중계됐습니다. 베트남이 어떻게 삼성을 대했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모디 총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베트남을 향한 비수였죠. 법인세 20년 면제, 부지 무상 제공, 전력 안정 공급 법률 보장, 노동 규제 완화, 수출입 통관 절차 간소화. 인도가 제시한 조건들이 뉴스에 나열됐습니다. 베트남이 15년 전에 약속했다가 저버린 것들, 그리고 그 이상이었죠. 저는 TV 앞에서 그 목록을 바라보며 현기증이 났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반응은 더 냉혹했습니다. 무디스가 베트남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고 피치도 뒤따랐죠. 블룸버그는 베트남 리스크라는 특집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에 투자하는 건 러시안 룰렛과 같다는 내용이었어요. 미국의 경제분석가 마이클 로웰이 TV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트남은 스스로 무덤을 팠습니다. 2010년 투자협정을 휴지 조각처럼 버렸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약속을 어겼으며 외국 기업의 핵심 기술을 강탈하려 했습니다. 약속을 껌값으로 여기는 나라에 투자할 바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인터뷰가 나간 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습니다. 삼성만 떠난 게 아니었거든요. LG가 베트남 공장 증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현대차도 신규 투자를 무기한 연기했죠. 일본 도요타는 이미 계약 단계까지 갔던 공장 부지 매입을 취소했습니다. 유럽 기업들도 줄줄이 발을 뺐어요. 투자청장이 비상보고를 올렸습니다. 지난 한 달간 외국인 직접 투자 신규 승인이 전년 동기 대비 80% 감소했습니다. 기존의 투자 의향을 밝혔던 기업들 중 절반 이상이 계획을 철회하거나 보류했습니다. 숫자가 사람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협력업체 60만 명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졌고 관련 산업까지 합치면 영향을 받는 인구가 200만 명을 넘었죠. GDP의 20%, 수출의 25%가 흔들렸습니다. 6%대 성장률이 2%대로 추락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국회 긴급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아 의원들의 질문 공세를 받았죠. 조명이 눈부셨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민푹 보좌관, 삼성에 5천억 원의 세금을 요구한 건 당신의 결정이었습니까? 칠라노 기술 이전을 요구한 것도, 산업단지 전력을 차단한 것도. 저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그건 국민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의원이 코웃음을 쳤죠. 국민을 위한 결정이라고요? 그 결정 때문에 60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200만 명이 생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국민을 위한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뒤 총리실로 호출됐습니다. 총리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는데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죠. 사표를 내시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총리가 돌아섰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것으로 정리해주겠소.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총리실을 나서는데 구두 소리가 대리석 복도에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이 복도를 누비며 베트남의 미래를 설계한다고 자부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쫓겨나는 신세였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하노이 시내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오토바이들이 쌩쌩 달리고 있었고 상점들은 불을 밝히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평온함이 얼마 가지 않을 거라는 걸요.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라는 걸요. 삼성이 떠난 자리는 너무 컸습니다. 그 구멍을 메울 방법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삼성이 떠난 지 한 달 뒤 베트남 경제가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TV의 볼륨을 높였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는데 빨간 화살표가 수직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었죠. 앵커가 숫자들을 읊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은 베트남 GDP의 2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전체 수출의 25%가 삼성 제품이었죠. 이 물량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6%대에서 2%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베트남이라는 나라의 5분의 1이 삼성 하나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걸 무기로 삼았었죠. 삼성이 우리한테 종속됐다고, 그래서 절대 떠날 수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5분의 1이 통째로 증발해버렸습니다. 화면이 바뀌더니 박린 공단이 비쳤습니다. 예전에는 트럭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나가느라 북적거리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텅 비어 있었죠. 거대한 공장 건물들이 유령처럼 서 있었고 주차장에는 차 한 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자가 현장에서 리포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삼성 1차 협력업체들이 밀집해 있던 산업단지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306개의 협력업체가 가동 중이었는데 지금은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나머지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카메라가 한 공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철문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벽에는 매각문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죠. 기자가 그 앞을 지나가는 남자를 붙잡았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는데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서 일하셨습니까? 남자가 멈춰 섰습니다. 네, 15년 동안 이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삼성 휴대폰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었죠. 지금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남자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백수입니다. 공장이 문 닫으면서 다 같이 잘렸어요. 200명이 한꺼번에요.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고 있는데 아무 데서도 연락이 없습니다. 다들 사정이 똑같거든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둘인데 한 달 뒤부터 학비를 못 낼 것 같습니다. 집세도 밀리고 있고요. 솔직히 막막합니다. 저는 TV 앞에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 하나가 아니었거든요. 삼성 직접 고용 인원이 10만 명, 1차 협력사 25만 명, 2차 협력사까지 합치면 60만 명이었습니다. 베트남 제조업 종사자의 10%에 해당하는 숫자였죠. 그 사람들이 전부 저 남자와 같은 처지가 된 겁니다. 뉴스가 계속됐습니다. 이번에는 하노이 시내의 상가 거리가 화면에 나왔죠. 예전에는 사람들로 북적거리던 곳이었는데 한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가게마다 할인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그래도 손님이 없었죠. 앵커가 설명했습니다.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삼성 관련 업종 종사자 60만 명의 소득이 사라지면서 내수 시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음식점, 의류점, 전자제품 매장 할 것 없이 매출이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삼성이 떠나면서 무너진 건 공장만이 아니었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이 밥을 사 먹던 식당, 옷을 사던 가게, 주말에 가족과 가던 쇼핑몰, 그 모든 것이 함께 무너지고 있었죠. 경제라는 게 그런 거였습니다. 한 곳이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쓰러지는 거였죠. 뉴스가 다음 소식으로 넘어갔습니다. 화면에 국제신용평가사 로고가 떴죠. 무디스가 베트남의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했습니다. 피치와 S&P도 등급 하향을 검토 중입니다. 국제사회가 베트남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더니 미국의 한 방송국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경제 분석가라는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이름이 마이클 로웰이라고 자막에 떠 있었죠.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베트남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로웰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충수입니다. 베트남은 스스로 무덤을 팠습니다. 2010년에 삼성과 맺은 투자 협정을 휴지 조각처럼 버렸죠. 법인세 면제, 토지 무상 제공, 안정적인 전력 공급. 이 모든 약속을 어겼습니다. 거기에 핵심 기술까지 강탈하려 했고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다른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로웰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약속을 껌값으로 여기는 나라에 투자할 바보는 없습니다. 이미 LG와 현대차가 베트남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 중이고 일본과 유럽 기업들도 발을 빼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저는 TV를 끄려다가 멈췄습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인도 뉴스가 나왔거든요. 인도 노이다 삼성 신공장 준공식 현장입니다. 저는 리모컨을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화면에 거대한 공장 건물이 비쳤는데 삼성 로고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죠. 입구에는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고 양옆으로 의장대가 도열해 있었습니다. 모디 총리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 옆에 삼성 회장이 나란히 서 있었죠.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는 장면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모디 총리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삼성 회장도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삼성법인장이 제 앞에서 굴욕을 당했었는데 지금은 한 나라의 총리가 직접 마중을 나와 국빈처럼 대접하고 있었거든요. 모디 총리가 연단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인도와 삼성의 역사적인 날입니다. 삼성은 단순한 기업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혁신 정신을 가진 파트너입니다. 인도는 이런 파트너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총리가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죠. 인도는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삼성에 드리는 약속은 법률로 보장됩니다.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법률로 보장한다고요. 총리가 조건들을 하나씩 읊었습니다. 법인세 20년 면제, 공장 부지 무상 제공, 전력 안정 공급 보장, 수출입 통관 절차 간소화, 노동 규제 완화. 이 모든 조건이 인도 의회를 통과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총리가 바뀌어도 이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베트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2010년 투자협정은 그냥 합의서에 불과했고 정부가 마음먹으면 언제든 뒤집을 수 있는 것이었죠. 저는 그걸 이용해서 삼성을 압박했습니다. 약속을 어기고 세금 폭탄을 던지고 기술을 빼앗으려 했죠. 그런데 인도는 아예 법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건드릴 수 없게요. 화면이 바뀌더니 공장 내부가 나왔습니다. 최신식 클린룸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로봇 팔들이 정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리포터가 설명했습니다. 삼성 노이다 공장은 30조 원이 투자된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생산 시설입니다. 완공 시 직접 고용 인원만 1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 스마트폰의 50%가 이곳에서 생산될 예정입니다. 30조 원, 15만 명. 그 숫자들이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원래 베트남에 투자될 돈이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가질 수 있었던 일자리였죠. 제가 그걸 날려버린 겁니다. 화면에 인도 노동자들이 비쳤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삼성 로고가 박힌 작업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 옆에는 베트남 공장 사진이 나란히 떴습니다. 텅 빈 주차장, 녹슨 철문, 먼지 쌓인 창문. 대비가 너무 선명했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같은 삼성인데 국경을 넘으니까 대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베트남이 발로 찬 기업을 인도는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는데 습관적으로 받았죠.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푹 씨, 오랜만입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박준석이었습니다. 삼성 베트남 법인장. 아니, 이제는 전 법인장이겠죠. 박 법인장님? 전 법인장이죠. 지금은 인도에 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뒤에야 겨우 입을 열었죠. 무슨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박준석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요. 민푹 씨, 저는 베트남을 좋아했습니다. 10년 동안 그곳에서 일하면서 정이 많이 들었어요.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박준석이 말을 끊었습니다. 신뢰가 무너졌으니까요.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붙일 수 없습니다. 민푹 씨, 당신은 숫자만 봤어요. 그런데 기업은 숫자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은 신뢰로 움직이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준석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뉴스 보셨겠지만 인도가 우리한테 뭘 약속했는지 아십니까? 베트남이 15년 전에 약속했던 것들입니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다만 한 가지가 달랐죠. 인도는 그걸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침묵하고 떠났던 삼성이 인도에서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뭐였을까요? 기술도 자본도 인력도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약속을 지키겠다는 믿음.
그게 전부였죠.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숫자만 보면 모든 게 설명된다고 믿었거든요. 하버드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배신당하면 떠납니다. 아무리 손해를 보더라도요. 삼성이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죠. 총리실에서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고 저도 참고인 자격으로 호출됐습니다. 사표를 낸 뒤 처음 밟아보는 정부 청사였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경제부처 수장들이 전부 모여 있었는데 얼굴마다 초조함이 가득했죠. 스크린에는 숫자들이 빼곡하게 떠 있었습니다. 재무부 차관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상황입니다. 삼성 직접 고용 인원 10만 명 전원 실직. 1차 협력사 306개 중 187개 폐업. 2차 협력사까지 합치면 실직자가 47만 명을 넘었습니다. 한 달 내로 60만 명에 도달할 전망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차관이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을 이었죠. GDP 타격도 심각합니다. 삼성은 베트남 GDP의 2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수출의 25%가 삼성 제품이었고요. 이 물량이 사라지면서 경제 성장률이 6.5%에서 2.1%로 추락했습니다. IMF는 내년 전망치를 1%대로 낮췄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삼성이 떠나면서 연쇄 이탈이 시작됐습니다. LG가 신규 투자를 전면 중단했고 현대차는 공장 증설 계획을 백지화했습니다. 일본 기업들도 줄줄이 빠지고 있어요. 도요타, 혼다, 파나소닉. 이번 달에만 12개 기업이 투자 계획을 철회하거나 보류했습니다. 총리가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럽 쪽은 어떻소? 외교부 차관이 대답했죠. 더 심각합니다.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동남아 생산기지를 태국으로 돌렸고 프랑스 전자업체들은 인도네시아를 선택했습니다. 베트남이라는 이름만 나오면 투자자들이 고개를 젓는다고 합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총리가 테이블을 두드리며 입을 열었죠. 삼성 측에 연락해봤소? 협상 여지는 없소? 외교부 차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식 채널로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전부 거절당했습니다. 삼성 측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협상할 의사 없음. 총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가 결단을 내렸죠. 내가 직접 가겠소. 사절단을 꾸려서 서울로 가겠소. 대한민국 정부와 삼성 경영진을 만나 사과하겠소.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총리가 직접 사과하러 간다고요. 전례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만큼 상황이 절박했습니다. 일주일 뒤 베트남 사절단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총리를 필두로 경제부처 장관 4명, 차관 6명이 동행했죠. 저도 실무자문 자격으로 따라갔습니다. 제가 만든 사태니까 수습에도 책임이 있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영접 나온 사람이 외교부 과장급 1명뿐이었거든요. 장관도 차관도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베트남을 어떻게 보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다음 날 삼성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건물 앞에 서니까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우리는 회의실로 안내됐는데 삼성 측에서는 부사장급 임원 1명만 나왔습니다. 회장은커녕 사장도 없었죠. 총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를 대표해서 공식 사과드립니다. 우리가 약속을 어겼습니다. 세금 문제, 기술 이전 요구, 정전 사태. 모든 게 우리 잘못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조건은 원하시는 대로 맞추겠습니다. 삼성 임원이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총리님의 사과는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총리가 다급하게 말했죠. 법인세 30년 면제. 토지 영구 무상 제공. 전력 안정공급 헌법 명시. 뭐든 해드리겠습니다. 임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는 조건이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총리님, 2010년에도 비슷한 약속을 하셨죠. 법인세 면제, 토지 무상 제공. 그 약속이 어떻게 됐습니까? 15년 만에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이번에 30년을 약속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총리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얼굴이 화끈거렸죠.
제가 만든 상황이었으니까요. 임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인도에 30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공장이 가동 중이고 15만 명을 고용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약속을 법률로 명문화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뒤집을 수 없게요. 그게 신뢰입니다. 회의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성과는 제로였죠. 삼성은 돌아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돌아오지 않을 거였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뒤 국제사회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전부 베트남에 불리한 내용이었죠. 무디스가 베트남 국가 신용등급을 2단계 강등했습니다. 피치와 S&P도 뒤따랐고요.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약속 이행 능력과 의지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국가다. 투자 위험 등급 상향 조정.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사설을 실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죠. 베트남의 교훈,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내용은 더 신랄했습니다. 베트남은 스스로 무덤을 팠다. 15년 전 약속을 어기고 핵심 기술을 강탈하려 했으며 정치적 목적으로 외국 기업을 희생양 삼았다. 그 결과 GDP의 20%가 증발했고 6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것이 신뢰를 저버린 대가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도 가세했습니다. 기업은 전기를 잃은 게 아니라 신뢰를 잃은 것이다. 30분짜리 정전이 문제가 아니었다. 언제든 약속을 뒤집을 수 있는 나라라는 사실이 문제였다. 일본 니혼케이자이 신문은 더 직접적이었죠. 베트남 리스크라는 단어가 국제 비즈니스 용어로 등재됐다. 뜻은 이렇다. 투자 유치 후 약속을 어기는 국가적 배신 행위.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전부 제가 자초한 일이었거든요. 반면 인도는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삼성뿐만 아니라 LG, 현대, SK까지 인도로 몰려들었죠. 모디 총리는 TV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도는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한 약속은 법률로 보장됩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인도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 말이 베트남을 향한 비수라는 건 누구나 알았습니다. 저는 요즘 방린공단 근처를 자주 걷습니다. 텅 빈 공장들 사이를 걸으면서 생각하죠. 제가 무너뜨린 것이 무엇인지. 60만 명의 일자리, GDP의 20%, 국가 신용등급. 숫자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족을 먹여 살리던 노동자들, 미래를 꿈꾸던 청년들, 은퇴를 준비하던 중년들. 그들의 삶을 제가 망쳐놓은 겁니다. 삼성은 떠났지만 판결은 남았습니다. 베트남은 신뢰할 수 없는 나라. 그 낙인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국가의 힘은 체급이나 인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신뢰,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 그게 진짜 힘이었죠. 한국은 그걸 30년 동안 쌓아왔고 베트남은 그걸 하루아침에 깨뜨렸습니다. 베트남은 삼성에게 세금 폭탄을 던지고 30년간 쌓아온 7나노 핵심 기술을 공짜로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거기에 정전까지 시켜서 수조 원어치 반도체를 날려버렸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은 조용히 짐을 싸서 인도로 떠났고 베트남은 GDP의 20%와 60만 개의 일자리를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약속을 어긴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보여준 사건이었죠.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저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오늘 이야기가 다시 한번 증명해 주었습니다. 삼성이 가는 곳마다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살아납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이었다면 댓글로 대한민국 만세 한번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대한민국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어르신들, 요즘 환절기라 감기 걸리기 쉽습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다음에는 더 가슴 뛰는 이야기, 더 뿌듯한 대한민국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감동방송 TV였습니다.